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아버지 영조의 진짜 속마음.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이모화변의 진실. 81세까지 장수한 영조 임금이 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그토록 냉혹하게 처단했을까? 정치적 계산일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절망이었을까? 400년 전 궁궐에서 벌어진 비극 뒤에 숨겨진 영조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쳐 봅니다. 영조의 등극과 사도세자의 탄생. 1724년 8월 창덕궁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였습니다. 그때 영조의 나이는 31세 혈기왕성한 청년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영조는 연산군의 혈통이라는 미묘한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후궁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었고 더욱이 연산군의 후손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즉위 초기 영조는 정치개혁과 민생 안정에 힘썼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 갈등을 완화하려 했고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과인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는 그의 말처럼 영조는 성군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던 1735년 영조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빈이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영조는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선이라 지었습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될 이 아이에게 영조는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조선을 더욱 번영시킬 것이다. 영조는 갓난아기인 아들을 품에 안으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못다한 개혁을 이 아이가 완성할 것이며 조선 왕조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 것이다. 영조의 기대는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조선 왕조의 미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한계를 아들 대에서는 완전히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3세가 되자 벌써 글자를 깨우쳤고 5세에는 간단한 시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조기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선발해 세자 교육에 임하게 했고 직접 아들의 학습 진도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미래의 왕이 될 몸이다. 학문은 물론 무예,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과인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세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영조의 이런 열정이 때로는 지나쳤습니다. 7세 된 아들에게 하루 종일 공부만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세자는 경전 공부와 제왕학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아바마마, 오늘은 조금만 공부하고 밖에 나가 놀면 안 될까요? 어린 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자의 몸으로 놀 시간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영조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과인이 내 나이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 왕이 되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때부터 부자 사이에 미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어린 세자에게는 그것이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그 무게가 버거워졌습니다. 궁중의 분위기도 복잡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영조의 엄격한 교육 방침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어린 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 씨는 아들이 걱정되어 은밀히 영조에게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마마, 세자가 아직 어리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자라게 해주시면. 자유라니. 세자의 몸으로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영조는 화를 냈습니다. 과인의 아들이라면 과인보다 더 훌륭해야 한다. 그것이 세자의 숙명이다. 이렇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무거운 기대와 부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한 부자관계. 세자가 10세가 되던 해
부자 간의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영조는 절제와 검소함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군주였던 반면 어린 세자는 활발하고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는 점점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세자의 공부방을 불시에 찾았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세자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색깔로 꽃과 나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영조의 목소리가 궁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세자의 몸으로 이런 한가한 일을 하고 있다니. 아바마마 저는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영조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림 따위는 천한 기회다. 미래의 왕이 될 자가 붓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영조는 세자가 그린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당장 경전을 가져와라. 오늘 밤새도록 대학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했고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조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은 세자의 사치였습니다. 세자는 화려한 옷을 좋아했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으며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평생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영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인이 즉위한 이래로 비단옷 한 벌 새로 해 입지 않았거늘 세자는 한 달에 새 옷을 몇 벌이나 해 입는단 말이냐.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도 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버릇으로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느냐. 세자가 15세가 되자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세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더욱 부담스러워했고 은밀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소식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자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자가 궁을 빠져나가 한량들과 어울린다니. 이것이 미래왕의 행실이냐. 영조는 세자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과인은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뜻은 모르고 방탕한 생활이나 일삼고 있구나. 아바마마는 저를 믿지 않으십니다. 세자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감히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냐. 영조는 세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궁궐 안은 정막에 쌓였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부자 간의 갈등을 보며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특히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 계열과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 계열 사이의 대립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부자 간의 개인적 갈등과 얽히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조는 나름대로 세자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인이 세자에게 엄한 것은 모두 세자를 위해서다. 세자가 완벽한 왕이 되어야 조선의 미래가 밝다. 하지만 세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판과 질책만 있을 뿐 격려나 위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동시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바마마는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자신의 완벽한 왕이라는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자는 믿을 만한 측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세자의 행동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들을 일부러 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영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자 간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궁중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신하들은 눈치를 보며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고 궁녀들은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까 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왕실은 점점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영조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왕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했나? 하지만 세자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견뎌내야 하지 않나? 영조는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 세자가 20세에 접어들면서 부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조선 후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당파 싸움이 왕실 내부의 갈등과 얽히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탕평책을 추진해왔지만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세자 문제를 둘러싸고 두 당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론은 영조의 엄격한 세자 교육을 지지하며 세자가 더욱 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론은 세자께서 너무 과도한 압박을 받고 계신다며 영조의 교육 방침에 우회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대립 속에서 세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지지조차 세자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세자는 자신도 모르게 영조에 대한 반대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자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관대한 정치를 펼치실 분입니다. 소론 대신들이 은밀히 세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현재의 엄한 정치보다는 세자께서 추구하시는 인정 많은 정치가 백성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런 정치적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불쾌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공론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바마마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반면 영조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자 주변에 소론 세력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세자가 나를 대적하려는 것은 아닐까? 저들이 세자를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은 아닐까? 영조의 의심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까지 모든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감시는 세자를 더욱 질식시켰습니다. 아바마마는 저를 전혀 믿지 않으십니다. 세자는 측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바마마를 거역하려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시는 걸까요? 세자의 방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아버지의 감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세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궁궐 안에서 칼을 뽑아들고 나를 감시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측근들이 빨리 말려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 소식은 곧바로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칼을 뽑아들었다고? 영조는 경악했습니다. 미쳤단 말이냐? 세자의 몸으로 어찌 그런 일을? 영조는 즉시 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칼을 뽑아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바마마, 저는 세자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로구나. 영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세자의 몸으로 칼을 뽑다니. 이것이 미래왕의 행실이냐? 이 사건 이후 영조는 세자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도 세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며 우려를 표했고 심지어 세자를 폐위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왕과 세자 사이의 갈등이 이 정도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노론 대신들은 영조의 편에 서서 세자의 행실이 과연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맞장구 쳤지만 소론 대신들은 세자께서 과도한 압박을 받으신 결과라며 영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대립은 세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조정이 분열되고 아버지와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며 세자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세자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모하변 당일 1762년 윤호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날로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조는 며칠 전부터 이 결정을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세자의 기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최근 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 말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세자는 변하지 않는다. 영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왕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오전 무렵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영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를 불러오라. 영조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처소에서 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내관이 전했습니다. 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실까? 대전에 도착한 세자는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조는 한참 동안 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안타까움까지도. 세자야. 영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아바마마.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과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했다지. 영조의 질문에 세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바마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세자가 급히 부인했지만 영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있다.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왕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세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세자는 영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바마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영조가 소리쳤습니다. 28년 동안 기다렸건만 내가 변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 영조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뒤주라고요?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커다란 나무 상자였는데 사람을 가두는 형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뒤주에 가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바마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자가 절규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주 안에서 생각해 보아라. 영조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과인은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곧 궁궐의 뜰에 커다란 뒤주가 가져와졌습니다. 세자는 마지막까지 호소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바마마를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울부짖으며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주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세자는 웅크린 채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는 정말 나를 버리신 건가? 세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지난 28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망만 안겨드렸던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조 역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둔 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영조는 이미 내린 결정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8일간의 고통과 영조의 내면 갈등. 뒤주에 갇힌 지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좁은 공간에서 웅크린 채 밤을 보냈습니다. 5월의 날씨는 이미 더워지기 시작했고 뒤주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세자는 간간히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전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만 뒤주 안의 세자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영조는 몇 번이나 일어나서 세자를 풀어주려다가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세자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둘째 날이 되자 궁궐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에게 세자를 풀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뒤주 안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제 충분히 반성하셨을 테니 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세자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뒤주에서 나올 수 없다. 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 씨는 영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마마, 제발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죄가 크다 해도 저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그만두시오. 영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세자 자신이 자초한 일이오. 과인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소.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면서 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위와 갈증,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오는 고통으로 세자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환각을 보기도 했고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세자의 약해진 목소리가 뒤주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궁녀들과 내관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조에게도 세자의 상태가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전하, 세자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내관의 보고를 들은 영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혹시 내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영조는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물러서기도 어려웠습니다. 만약 지금 풀어준다면 세자는 또다시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허실이 된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바마마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영조는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고백 같은 이 말들이 그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 일곱째 날 밤 영조는 몰래 뒤주 근처로 가서 세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뒤주에서 나오는 약한 신음소리를 들으며 영조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것이 정말 세자를 위한 일이었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세자를 풀어준다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도 실추될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여덟째 날 아침 결국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영조가 뒤주를 열어보라고 명령했을 때 이미 세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던 엄한 교육이 결국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영조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영조의 후회와 역사적 평가. 세자의 죽음 이후 영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이연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죽던 날 밤 영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 영조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세자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 후 영조는 세자를 사도세자라고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사도는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영조의 깊은 후회와 애도가 담긴 시호였습니다. 또한 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새로운 왕세 손으로 책봉하며 그를 통해 세자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정조야, 할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 영조는 어린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그 죄를 내가 갚을 필요는 없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정성껏 조성했습니다.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로 만들어졌고 영조는 자주 이곳을 찾아가 세자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세자야, 아버지가 여기 왔다.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아버지도 참 외롭구나. 궁중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엄격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겁고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신하들도 영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조는 정조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세자에게 못다 준 사랑을 정조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후계자다. 세자가 못다 이룬 꿈을 정조가 이루어주기 바란다. 하지만 정조를 교육할 때는 세자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엄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관대하지도 않으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정조야,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에게 너무 엄했다.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영조는 또한 사도세자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세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세자의 뜻을 기리는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세자가 백성을 사랑했으니 과인도 더욱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세월이 흘러 영조가 나이가 들면서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자주 혼잣말로 세자와 대화하곤 했습니다. 세자야,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으면. 영조 말년의 모습을 본 신하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강력한 개혁 군주였던 영조가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사도세자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자의 아버지가 이제 내게 가는구나. 저승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영조의 죽음 이후 후세 사람들은 이모화변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조의 결단을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아버지로서 너무 가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조 자신이 평생 이 일을 후회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영조에게 이 모화변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무게와 가족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81세까지 장수한 영조 임금이지만 평생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영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권력과 가족, 기대와 실망이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로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궁궐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